그러면 네. 이제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부춘중학교의 남궁옥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옥 선생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십시오. 네. 떨려가지고 음소거를 해제한지 모르고 그냥 말을 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부춘중학교 교사 남궁욱이라고 합니다. 이영빈, 김성수 선생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기존 그 교육과정에 관한 성찰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제안 모두 그 중등 현장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발제문에서 제시된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내용의 현장 교사의 현실적인 질문과 주요 이슈를 제기하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선생님들과 보다 좀 더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우선 그 발제문을 보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는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그 높은 전문성과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 특정 학년의 그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학년의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그런 이상적인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학생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전 학년의 어떤 누적된 그런 불완전 학습으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교실 교육과정에서 이제 소외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적절한 지원을 위해 교사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제문의 내용과 좀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의 문화나 정치,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이것을 교육의 영역에 적용해 봤을 때 이 교사가 자신의 학교 상황과 학생 수준을 고려해서 만드는 교육과정을 적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의 맥락에 맞게 적정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추진 방향 중에 하나로 지난 교육부 브리핑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제문에서 제시한 그런 단위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필요한 윤리적 자율성이라는 새로운 되게 신박한 저에게는 용어였는데요. 윤리적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교사의 어떤 편의주의가 아닌 어떤 윤리적인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율성이란 개념에서 윤리적 자율성이 사실은 기존 교육과정의 그 거버넌스의 제약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로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들의 평가 기준이 일단 주기적인 교육적 감사의 수감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아마 지역마다 좀 이 감사의 어떤 방식이나 횟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학교 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 제도가 이 학교 차원의 어떤 교육과정 또는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 윤리적 자율성에 제동을 거는 생태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미셸 푸코라는 그런 프랑스 철학자가 근대 규율 사회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그 파노티콘 양식을 통해서 그 위계적인 감시와 지속적인 기록 그리고 끊임없는 평가와 분류와 같은 그런 익면적인 권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예전 봉건 사회에서는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특정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집단이 딱 가시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비난할 수 없는 그 시스템 자체로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포커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 시스템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런 교육청 감사 제도도 어떤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그런 관료주의적인 위계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위계 질서적 감시와 기록을 통해서 익명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근대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그 2022 국가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의 어떤 분권화나 어떤 민주적인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조를 지향한다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감사 제도가 잔존하는 한 어떤 실질적인 권력의 위계관계는 변하지 않고,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은 늘 무언의 압박 속에 있고, 단위학교 및 교사의 진정한 어떤 교육활동의 자율성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런 감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990년대 초에 학교 종합감사 같은 학교 시찰 제도가 학교 자체에 방해가 되고 교육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격 폐지한 그런 핀란드 사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진정한 어떤 단위학교, 개별교사의 적정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서 교사가 윤리적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은 감사 제도가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사례 공유나 또는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피라미드식 그런 관료적 구조가 아니라 민주적 수평 구조, 이런 그 도식과 같은 그런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불일치 문제인데요. 수능과 같은 그런 고부담 그 표준화 시험이 교사의 어떤 자율성을, 평가 자율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학습자를 소외시키는 이런 현상은 사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그런 교육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제문에서 제안된 모두를 성장시키는 평가, 이것은 사실 이제 세계적인 어떤 평가의 주된 흐름 속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기존의 어떤 학습한 내용을 평가만 하는 그런 학습의 평가의 개념에서 이제 평가 결과가 이제 후속적인 연속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개념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는 사실 평가 결과의 차이를 학습 속도나 학습 방법의 차이로 인식할 수는 없는가, 그런 문제를 이제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공교육 체제 하에서 1년이라는 제한된 학년 안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학습 능력의 본래적인 차이까지도 학생 개개인의 어떤 평등한 존엄성 아래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언까지도 담고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핀란드의 그 교육과정을 이제 발제문에서 이제 보면서 그 어떤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 그것이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그런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저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아이들이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영어과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도 파닉스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해도 가르치어도 이제 1년이 부족한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개인의 어떤 평등한 존엄성 아래 수용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좀 담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상적인 어떤 2022 교육과정 앞에는 불보듯이 뻔한 그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정시 40% 이상 확대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2015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교수 평균 일체화,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가져온 그런 수업의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교육과정 정상화, 이런 것들이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2022 교육과정은 더욱 견고해진 어떤 표준화 시험의 위용, 정시 40% 이상, 이런 그 위용 앞에서 얼마나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들고요. 또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위해서 이미 추진했던 그런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별 플러스 마이너스 20% 실수 증감은 대입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앞에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 2 과목 같은 경우 도저히 내실 있게 이수하기 어려운 그런 학습 수준의
그런 학교나 학생들도 단지 과목 이수만을 위해서 과목 개설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한 학교들은 어떤 진로 과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교사 학교의 과목을 개설하고 그 교사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는 피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느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교사 중심의 어떤 평가 지향이 얼마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지향과 민주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의 어떤 교육과정 안에 엄청난 교육학이 담겨 있죠. 이상적인 교육학이 어떤 평가의 정치학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대입해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학부모를 비난하거나 멸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과정 토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입에 목숨을 거는 이유인 그런 대학 서열화와 그리고 대학 서열화 뒤에 있는 사회 양극화가 있고 직업 채용의 어떤 특혜 문제,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 앞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좋은교사 운동의 자매단체인 사각세라든지 교육의 봄과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과 그리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과 사회의 어떤 생태학적 변화를 꾀하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 모두를 성장시키는 평가가 그냥 가능태가 아니라 진짜 현실태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 제작 과정 자체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의 실행자인 그런 교사는 사실 오랫동안 교육과정 제작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주변화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이 교실 현장에서 외면받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이 교육과정의 대상이지만 그들이 교육과정 제작에서도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육에서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아야 되나, 그것이 바로 미래교육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생의 그 교육과정 제작에서의 주변화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학생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한 인터뷰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여전히 자신들은 정말 잘 차려진 교육과정의 소비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연합 대표 2명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이사회 위원으로 제작 단계에서도 그렇게 참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성명 발표를 하는 등 그들의 어떤 학습자 주도성이 교육 과정 제작 단계에서도 이제 발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사든 학생이든 그런 단순히 자율권이나 선택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들의 주도성이 무조건 발현되는 지는 않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주도성이 이제 개인의 어떤 단독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현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생태학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시도구 교육감 협의회 주도로 이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선생님들을 이제 현장 교사의 말을 듣겠다는 그런 움직임과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어떤 청소년 자문단 활동이 교사와 학생의 주도성 회복을 위한 좋은 시도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교육과정 제작 단계에서 교사 소외 문제나 어떤 학습자 소외 문제도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해야 국가 교육과정의 실행 단계에서도 소외되는 학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됐네요. 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발제문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결국은 또 자율권을 발휘해서 교육과정을 만들더라도 교육청에 의해서 감사받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아래에서 그런 거버넌스 속에서는 자율성이 좀
보장받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문제까지도 좀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과 평가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평가 모두를 성장시키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 결과의 차이를 학습 속도나 학습 방법의 차이로 좀 수용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나라 평가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특히 표준화 시험과 국가 교육 과정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교육 과정 제작 단계에서 교사 주도성, 그러니까 교사와 어떤 학습자의 어떤 그 소외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좀 의견들을 채팅방에